안녕하십니까. 문화콘텐츠학과 배상준 교수입니다. 오늘은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입니다. 봉준호와 영화 알파벳으로 쓴 봉준호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 리뷰는 봉준호 감독이 한국에서 만든 한국 영화와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를 구분하기로 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리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헐리우드 3부작이라고 명칭을 한번 붙여봤거든요. 한국열차, 옥자, 그리고 이번에 미키 17까지 세 편의 영화와 그동안 한국에서 만들었던 영화는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작가적인, 감독론적인 주제의식, 사회학적인 아젠다 세팅, 이런 측면에서 헐리우드 영화가 조금 더 명확하기는 하죠. 설국열차는 계급 또는 계급투쟁, 계급주의와 관련된 너무나도 명징한 그런 영화였고요. 시공간을 부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보다 그 주제가 잘 드러나기도 했고, 옥자는 또 생태의 문제죠. 환경, 생태, 먹거리, 이런 문제였고, 그리고 이번 미키는 산업재해, 우리 사회에 수많은 미키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사고당하고 또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니까. 근데 이러한 주제가 헐리우드 3부작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관습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앞에 있는 한국 이름 봉준호는 플란다스의 개부터 살인의 추억, 특히 마더, 저는 마더를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기생충까지 영화 학자로서 또는 영화 비평가로서 할 말이 더 많은 영화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한국 영화와 봉준호 영화의 헐리우드 3부작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재치 있는 함축적인 그런 리뷰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애초에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에서부터 과할 정도로 직유법을 애용해 왔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직유를 넘어서서 그냥 모방, 현실에 대한 패러디쯤으로 느껴짐. 기생충에서부터. 이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에요. 기생충에서부터가 아니라 기생충이 가장 최신작에서 바로 앞에 영화잖아. 기생충도 굉장히 최근작이야. 이 표현이 차라리 플란다스의 개에서부터,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기생충에서부터 그러면 봉준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쓴 것 같고, 그리고 과할 정도로 직유법, 직유는 은유의 반대말인데, 그쵸? 기생충이 그렇게 직설적이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은유와 패러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동의를 230개 정도밖에 못 받지 않았을까. 자, 내가 동의하기 어려운 댓글이었어요. 다음 거 볼까요? 원래 이렇게 전개를 긴장감 없이 하셨었나? 그쵸, 이 영화는 그 전작인 기생충에 비하면 긴장감은 확실히 떨어져요. 그리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전개였어요. 근데 또 장르가 다르니까. 기생충은 스릴러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드라마고, 미키는 그렇지는 않아요. 선악구도 확실한 평면적 인물들도 너무 매력없고, 선악구도가 확실하다고 해서 꼭 평면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키 17은 18과 합쳐서 이렇게 평면적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 매우 다양하죠. 같은 인물이잖아, 17하고 18은. 근데 18은 조금 하드한 캐릭터고, 그쵸? 매운맛 미키. 17은 소프트한 미키 또는 순한 맛 미키. 근데 동일한 인물이란 말이야. 이게 다면체적인 거 아니야. 그거를 두 개의 인물로 나눠서 보여준 것 뿐이지, 사실은.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악구도가 확실한 거는 맞죠. 이거 어떤 반전, 캐릭터의 반전이 있지는 않아요. 긴장감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거리가 없지는 않아요. 계급 이야기, 과학윤리, 정치인, 환경 문제, 인권, 동물권, 종교, 퀴어 등등 너무 꽉꽉 눌러 담았지만 대부분 겉핥기식 언급 정도에 그쳤을 뿐이다.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어요. 많은 게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많은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깊이 있게 다루기는 어렵죠. 그래서 겉핥기식 언급이라는, 이거 뭐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짧게라도 언급하는 게 좋다, 아니면 깊이 안 할 거면 하지를 말아라,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감독은 해야 됐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노동자 이야기가 없네. 주요한 키워드는 다 언급했는데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노동이잖아. 그렇죠? 근데 노동은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익스펜더블들을 제시하는 거니까.
몇몇 인물들은 없어도 그만. 근데 이건 모든 영화가 다 그래요. 모든 영화에서 보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 인물이 굳이 필요했을까 하는 인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은 원작에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감독이 저 인물을 특정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꼭 집어넣고 싶어서 넣은 것도 있을 거고, 사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다만 나는 여기서 없어도 그만인 인물들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 주요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언급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영화 속의 인물은 그냥 하나의 개인이 아니잖아요. 미키는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노동자, 안 좋은 노동 환경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의인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인물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보다는, 특히 봉준호의 영화에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의인화되어 있는 인물인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냥 넷플릭스 영화 같은 부동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봉준호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닐지라도 이 영화에는 텍스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하위 텍스트죠. 서브 텍스트를 우리가 충분히 지적해내고 찾아내고 언급하고 토론할 수 있는 가치는 있어요. 우리가 눈이 너무 높은 건 아닐까? 근데 그게 또 봉준호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눈을 높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봉 감독의 해피엔딩. 그래요.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 해피엔딩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야. 내 기억에도. 열어놓죠, 주로, 결말을. 열어놔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또 해피엔딩이 아닌 게, 설국열차도 그렇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학적인 주제의식을 제시하는 영화들은 해피엔딩일 수 없는 게, 영화 한 편 보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늘 지속이 됩니다. 그 미키가 어떻게 해서 잘 해결이 되고 보상을 받고, 예를 들어서 환경이 나아졌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사고를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문제가 축소가 되거나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영화는 주로 문제를 제시하고 결말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게 주제에 적합한 결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봉준호 영화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이 영화는 좀 해피엔딩이었어. 그쵸? 내 아들이 미키와 비슷한 나이이기도 해서 마음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는 하셨지만, 봉준호의 말인가 보죠? 마음이 약해지니 동의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나랑 같은 세대고 아마 나랑 동갑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 자본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 근데 나는 자본의 영향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끝까지 본인이 언해피 또는 열려진 결말을 고수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 홀리우드가 감히 봉준호 감독한테 결말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얼마 들었는데요? 1250억 원이요. 이 영화 제작비인가 보죠? 난 제작비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1250억 원을 단순히 한국에서 다 뽑아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개봉한 이후에. 근데 이 정도는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BEP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교수님은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시잖아요. 그 파묘에서도 그런 그렇지. 해피엔딩에 대해 약간의 열어놓는 게 나는 더, 그러니까 영화마다 다르긴 할 텐데, 해피엔딩은 너무 닫아놓는 거니까. 그러면 영화 속의 현실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럼 마냥 행복하게 살 것이냐. 지금 엔딩처럼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하죠. 근데 파묘에서처럼 이렇게 결혼하고 다 같이 모여서 행복한 결말로, 물론 영화 속의 현실이 그런 순간도 있겠지. 근데 그 결혼식 끝난 다음엔 다 행복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열어놓는 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제에 더 맞고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영화 끝나고 나서 할 말이 많아져요. 좋은 영화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할 말이 많은 영화야. 생각도 다 다르고, 그래야 토론도 이루어지고 하죠. 아까 있던 거하고 비슷해요. 인물이 다소 평면적이었고 클리셰적인 연출은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하거나 교훈을 얻기 어려웠다. 별점을 2.0을 줬다는 거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중적인 측면을 가진 그런 캐릭터가 없었던 건 사실이야. 그런데 미키 17이 미키 18이 등장함으로 해서 같은 인물이고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습들에서 나는 오히려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적 장치로서 쓰인 것 중에 하나가 보이스 오버란 말이에요. 미키 17이 보이스 오버를 통해서 지난 미키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얘는 어떻게 태어났다가 어떤 실험하다가 죽었고 이런 것들. 나는 이게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도 알죠. 쌍둥이라고 해도 성격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클론들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는 나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재자 캐릭터도 나는 반전은 없었지만 독재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재자처럼 정말로 막강하거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멍청하고 어리숙하고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부인 캐릭터가 더 교활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외계 생명체 크리퍼 요즘 여기 영화 속에서보다 훨씬 더 예쁘게 만들어진 이 크리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과학자 캐릭터 있죠. 그 캐릭터도 나는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그런 측면에서 재미있는 또는 이 좀 평평하지 않은 그런 캐릭터들이 나는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클리셰적인 연출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출 평이했으니까 스토리 진행이 매우 평이했으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공감하거나 교훈을 얻기 어려웠다. 공감은 또 모르겠어. 근데 교훈은 부적절해. 우리가 영화를 교훈 얻으려고 보지는 않아. 내가 제일 경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관객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를 교훈을 얻으려고 극장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공감을 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 나는 공감은 됐어요. 기대에 못 미쳤겠지. 봉준호 감독이 넘어야 할 한계는 봉준호일 거 아니야. 전작을 넘어야 되는데 쉽지 않겠지. 그 기생충이 워낙 특별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볼까요? 길다. 특히나 계속해서 귀여움 라이팅하는 크리퍼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애매하고 이 크리퍼들이 애매했다는 거지. 독특하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SF 영화에서 외계 생명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지적이지 않은 또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그리고 매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구인을 해치거나 지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반면에 외계인 캐릭터 많죠. 뭐 프레데터에도 나오고 대표적인 게 에일리언. 무시무시한 거죠. 공포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해서 이 크리퍼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인간에 적대적이지 않죠. 오히려 나비족보다도 덜 위협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지적이야. 연대할 줄도 알고요. 모성애 또는 부성애도 매우 투철하고. 그런데 생긴 거는 그렇게 내 스타일 아니야.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집벌레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매력적인 외계 생명체 캐릭터가 아니다라는 데는 나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리퍼는 영화 끝날 때까지 애매하고 이 부분에서 아마 이 외계 생명체 캐릭터들이 영화 후반부에 어떤 반전이나 조금 더 액션을 취하거나 뭔가 독특한 행동이나 이런 거를 하기를 기대했었나 보지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매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애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인물 둘의 감정선 또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감정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윤리적으로 그들이 원주민이잖아 라고 외치는 부분은 너무 큰 주제적 괴리를 느꼈다.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보지. 아니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 꼭 주제가 하나여만 하는 건 아니니까. 영화 속에 메인 주제가 있고 작은 주제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무언가를 은유적으로 말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실패한 은유다. 아쉽네. 실패했다고 하니까. 대성공은 아닐 수 있어요. 임팩트는 부족했을 수 있어. 이 캐릭터가. 크리퍼의 그 외형이 조금 더 독창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조금 밋밋하긴 해요. 더 코믹한 외형을 가지거나 촉수도 막 있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괴물과 비슷한 점도 있고 봉준호 감독 닮아서 둥글둥글하게 귀여워 보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아까 1,몇백억이 들어간 굉장히 많은 CG가 들어간 SF 영화 치고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임팩트가 조금 아쉽기는 하죠. 나도 개인적으로 그건 좀 아쉬워요. 미키에게 죽을 게 뻔한 일들을 시키면서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러라고 널 고용한 거잖아. 하며 막 대하는 모습들이 현실 노동자들이 겪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느껴졌다. 이 리뷰는 나름 의미가 있죠. 이게 봉준호 감독이 말하고 싶은 핵심일 테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누칼협이 생각났음. 누칼협은 무슨 말인가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게 착취야? 네가 선택한 건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한쪽만 바라보는 거죠. 그 일을 내가 선택했음에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주인공 미키는 왜 이 일을 선택했죠? 왜 익스펜더블이 되겠다고 자원을 했지? 사업하다가 망했어. 근데 사채업자들이 쫓아오고 협박하고 팔 자른다, 다리 자른다 막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물론 굉장히 패러디식으로 해서 약간 코미디식으로 보여주긴 했지만 사업하다 망하면 죽어야 되나? 누군 망하고 싶어서 망하나? 사업하다가 망해도 재건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잖아. 실패를 용서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는 아니잖아. 사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선택한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주위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SF가 아니라 리얼리즘이. 이 표현은 SF 장르의 핵심을 건드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SF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냥 미래의 세계가 궁금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미래로 치환을 해서 시공간을 미래로 바꿔놓으면 현실을 비판하기가 더 좋아요.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꼴이니까. 코미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미디에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코미디는 우리가 코미디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렬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 관객이 부담 갖지 않으면서 영화를 보고 즐기면서 왠지 뒤통수가 뜨끔한 그런 느낌을 받는 거겠지. SF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역사상, 장르 역사상 위대한 SF들은요, 다 현실 세계의 반영이었고 시공간을 치환시켜 놓은 꼴에 불과했어요. 이 영화와 관련해서 내가 또 생각났던 영화가 프리츠 랑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인데 지하 세계에서 그 지상 세계가 돌아가게끔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잖아. 그거 다 미키들이잖아. 근데 그게 1920년대 영화란 말이야. 1920년대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만든 영화예요. 메트로폴리스가. 근데 그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잖아. 지금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고 산업화에 의한 자본주의, 기계만능주의가 이제 막 팽배해지기 시작한 그 시기에 1920년대에 그때의 현실을 먼 미래로 치환시켜서 제시한 영화. 그 100년 앞을 내다본 영화죠. 그래서 위대한 영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미 수많은 미키들이 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SF 영화는 본래 형식주의를 통한 리얼리즘의 제시를 주장하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영화로 평가받는 거. 자, 다리우스 리뷰 좋아. 마음에 들었어. 마카롱 사세요의 리뷰. 영화 모던 타임즈가 개봉한 지 언 90년 또다시 노동자가 부품화되어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봉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 매우 긍정적이고 짧지만 정확한 사례를 제시를 했네요. 내가 메트로폴리스를 사례로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면서 꼭 같이 보여주는 게 모던 타임스잖아요. 모던 타임스는 1930년대에 나온 영화고 거기 찰리 채플린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부품화 되어가고 기계 만능주의, 그렇죠?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모던 타임즈를 떠올렸다. 기계에 부품화 되어가는 기계에 종속되는 노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메트로폴리스를 떠올렸다. 수많은 미키들을 떠올렸다. 그러면 영화를 참 제대로 잘 보는 관객이다라고 크게 칭찬하고 싶어요. 미키는 평면적인 인간이 아닌데 그게 17명의 미키를 더하면 나올 듯. 무엇이 진짜인지 자신도 모르겠지. 수많은 우연과 선택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결정되었으니. 이 영화의 또 다른 하위 주제인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존재론 이런 거에 더 집중해서 영화를 본 것 같아.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 미키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야? 잖아. 이게 되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영화 속 현실 속에서. 그래서 되게 무례한 질문으로 평가를 받잖아. 그래도 미키는 누군가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많이 죽어봤는데 그래도 죽을 때는 무서워라고 대사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번도 아직 안 죽어봤지만 죽는다는 건 늘 무서워. 사라진다는 거니까. 미키는 절대 평면적인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게 17번 미키가 조금 여기도 나왔죠. 순한 맛 미키.
18번에 비해서는 순했어요. 근데 우리 존재 안에는 이게 다양한 면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MBTI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또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어. 나는 원래 MBTI가 이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겠지라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17하고 18도 분명히 다르지만 그래도 같은 인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공통 분모는 있어요. 근데 그 17이 18이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 중에 하나는 또 사랑이었어. 그것도 보면 되게 의미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17이 본인이 주인공이기도 했지만 이 영화 속에서 18이 자기 애인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 또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나는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나쁜 정치 지도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봉준호의 영화는 일종의 예언서가 됐다.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와 캐릭터, 현실의 은유, 현실의 패러디. 한국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미키 18이 그랬나? 여기 총에 얼굴을 스치게끔 맞아서 여기 얼굴에 상처 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총 맞았던 총에 상처를 입었던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 이 영화를 준비했던 기간 또는 시나리오를 썼던 기간. 근데 이 영화가 훨씬 앞서요. 최소 1년은 앞서더라고. 봉준호 감독도 어떤 인터뷰에서 그렇게 해명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올저스트레드님, 빨간 버튼, 소스, 배양육 이런 소재는 어떻게 생각해서 녹여 넣었는지 궁금함. 이런 건 좋은 것 같아. 본인이 관객으로서 영화를 보고 궁금한 거 이런 거. 빨간 버튼, 프린터기를 없앤다는 건 뭘 없앤다는 거야? 그렇죠. 복제 인간을 양산하는 기계 장치를 없앤다는 거죠. 그 베이스를 없앤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빨간 버튼의 의미가 있겠지. 또 다른 기하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노동자, 그러니까 익스펜더블이 더 이상 양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떠한 영화 장치로서의 행위가 프린터를 폭파시키는 거고, 소스는 많이 강조됐어요. 이 소스는 거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독재자의 부인이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이 소스만 있으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또는 요리들을 할 수 있을 것,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죠? 음식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 자원이 부족해지거나 하면. 그리고 그럴 때 소스가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의 인스타를 지배하는 음식 사진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듯이 보이는 그런 식문화들에 대한 어떤 패러디가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영화 속에서. 되게 중요하잖아. 음식이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는 몇 시간 기다리는 게 나 같은 세대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이기는 해요, 이 소스가. 식문화, 음식문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옥자에 등장했던 생태와 환경과 식문화에 관한 문화, 그런 거가 아직도 이 영화의 연결고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양육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거 관련해서 이런 소재는 어떻게 생각해서 녹여 넣은 건지 궁금함. 그거는 옥자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토사광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난 또 그 장면을 보고 봉준호 감독이 그 장면의 모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몬티 파이슨의 Meaning of Life, 삶의 의미를 보지는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순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은 리뷰인 것 같아. 본인이 궁금한 거 달아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범재 평론가의 형제편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하늘아 갈수록 넓어지는 흥미진진한 역설이 새벽별처럼 반짝이는 유머의 강력바. 이동진스러운 되게 시적인 그런 리뷰네. 근데 파들어가면 넓어진다잖아. 내가 여러 번 보지 않아서 파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분명히 파들어가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논의하고 질문하고 비판하고 칭찬할 만한 거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봉준호가 괜히 몽테일이야? 분명히 디테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영화의 감상의 재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머 코드가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미키 17에 나온 유머 코드가 다 한국 관객들한테 재밌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 여드름 짜는 것도 되게 사실은 재미있는 설정인데 서양 관객들한테는 어떻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설정 자체가 전형적인 봉준호 코드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이외에도 분명히 많이들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동진 평론가의 말에 동의합니다. 또 교수님은 미키 17이 취향이신가요? 18이 취향이신가요? 취향. 네. 요즘 그런 말 하거든요. 제 취향은 18이다. 둘의 성격이 되게 좀 다르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 캐릭터로서는 18이 더 마음에 들기는 해. 내 취향이야. 근데 또 17이 영화 속에서 더 매력적인 캐릭터긴 합니다. 18은 다른 영화에도 늘 등장했던 하드바디야.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캐릭터고 우리는 주인공이 그렇기를 기대를 하죠. 근데 17이 부적절해 보이기 때문에 더 영화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는 있어요. 자, 지금까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17의 리뷰를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나름 재미있는 그런 리뷰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줬고 거기에 대한 내 평을 담았는데 교수님이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자꾸 이 리뷰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생으로 취급을 하고 평가를 해서 조금 미안하기는 합니다. 이해를 구하고요. 봉준호 감독은 크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기대하고 이런 영화를 우리한테 만들어 주겠거니라고 희망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봉준호 감독의 벽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넘어야 하는 아주 큰 과업을 앞두고 있는 감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경우도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 감독이 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또 영화를 영화로 바라보고 생산적인 그런 댓글들, 리뷰들 많이 달아주고 하는 모습은 교수님이 보기에는 매우 흐뭇한 그런 광경이에요. 나 역시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고 늘 고민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다음번에는 심해어와 관련된 영화를 준비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크리처와 사랑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 미키 17과 관련된 리뷰를 리뷰하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그만할까? 네. 음.